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반 화물의 내용을 갖다가 끝에 시간에 봤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뭐냐면은 일반 화물과 대비되는 게 있었죠. 특수 화물. 특수 화물 이외는 모두 일반 화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왜 일반 화물, 특수 화물을 배우고 있을까요? 이런 걸 어떻게 운반한다 이거죠. 뭘로서? 운송. 그래서 우리가 화물 운송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특수화물 나왔습니다. 특수화물. 말 그대로 특수화물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화물, 특수화물 이외는 모두 일반 화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화물의 종류를 아까 몇 가지 봤었죠. 이미 지난 시간에. 거기서 뭐 조각화물이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특수화물은요. 이것만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화물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특수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운송하는 데도 좀 일반 화물보다는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런 화물은요. 물론 전기선으로 운반도 하겠지만은 부전기선으로 운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특수화물 나와 있고요. 취급에 특별한 장치 및 G를 요함으로 추가 운임. 자, 이래서 추가 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뭐가 비용이 좀 높아진다 이거죠. 비용이. 그래서 특별한 장비라든가 G를 갖다가 요하고 있으므로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생선, 야채 등 변질 화물, 냉동품 미리 운송에 특별히 신고하고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 자, 생선을 운반한다. 어디에 운반해야 될까요? 생선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장치 없는 트럭 위에다가 생선을 운반한다.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하죠. 그 트럭이 여러분 앞에 막 지나갑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트라우마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선이라든가 또는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질 화물과 냉동품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거기 냉장이라든가 냉동 차량을 갖다가 이용해서 운반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운송인에게 이걸 갖다 특별히 신고하고 거기에 맞는 추가 운임을 갖다가 부과합니다. 자, 그다음 악취도 냄새예요. 그래 악취라든가 분진, 먼지가 엄청나게 나는 거. 그다음 오염. 오염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이런 것 등을 일으키는 원피라든가 원피. 여러분 그냥 원피라는 것은 거기에요. 뭐 밍크코트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털 같은 거 말하는 털. 뭐 밍크코트라든가 이런 데 원재료가 드는 거. 그리고 원재료 피.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다음에 우지.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고철. 이런 것 등의 기피화물은요.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당연하죠. 갑자기 운반하는데 우리 뭐 운반할 거예요. 짐 운반할 건데 좀 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5톤 트럭이 오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싣는 게 모두 만약에 분진을 일으키는 거였다. 뭐 그런 거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상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종류에 따라 추가 운임이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라고? 특수화물한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독극물 있죠. 그 다음에 화약, 진짜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불이 쉽게 붙겠죠. 방사성 물질 잘못하면 큰일 났죠. 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위험물은 특별 취급을 유함으로 사전에 운송에 대해 신고하고 추가 운임.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은 사전에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당연히 추가 운임을 부담해야죠. 왜? 일반 화물과 운반 자체가 일단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운반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화성 또는 폭발성 화물이 있습니다. 발화. 자, 쉽게 빵 나는 거죠. 폭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발화라는 것과 폭발한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발성이 가지는 화물에서 탄약, 화양. 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탄약이라든가 화약류는 어디에서 주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 군부대에서나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군부대에서 이런 거 운반할 때는 따로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탄약을 운반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군부대라든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거기 방산 산업 같은 경우 그런 데서는 이제 보통 하겠죠. 뭐 한국화약 같은 것도 한화 거기서도 뭐 이런 걸 관리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 발화성 물질은요, 휘발유 쉽게 불이 나겠죠. 발화성 화물은 휘발유 아시죠? 그다음 알코올처럼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인화 연소하는 것과 자연 발화가 우려가 있는 황인, 그다음 성냥 이런 거 자연 발화 우려가 있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화성이라든가 폭발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 화물로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압축하고 액화가스가 있습니다. 압축가스, 그다음 액화가스. 이 탄산가스, 아세틸렌가스, 일산화탄소 등을 압축 또는 액화하여 통에 담은 거. 누출가스의 발화라든가 폭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성을 가지는 거. 이런 거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겠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물건을 갖다가 어쨌든 그것도 뭡니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야 돼요. 원래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운반할 때는 일반 화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수화물로 쳐가지고 뭐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잘하고 이러자 이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시적.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이런 것은 딱 보면 알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봅니다. 유독성, 부식성. 여기 말 자체가 벌써 무식하죠. 아주 무시무시하잖아요. 유독성 있다. 유독성 가스잖아요. 가스. 부식. 녹아버려요. 녹아버린대. 엄청나죠. 녹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유독성 화물을 접촉하면 사람 피부가 상한데 우와 엄청나네. 이런 화물이 있대요. 나는 운반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화물 운반할 때는 특수화물로 거기에 맞는 장치라든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방호복 같은 걸 입고 운반해야겠죠. 이런 호흡하면요 내장이 상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유산이라든가 아이고 큰일 났네.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도 있죠. 유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애기가 참 이런 거 조산 등이 발생한대요. 자, 부식성 화물은요. 부식성 화물은 그 화물 자체가 부식성을 가지는 것과 부식성 가스를 발하는 유산. 그래서 조산 등의 산료 또는 기타 것과 혼합 화합하여 부식성을 띠는 이런 뭐 생석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의미만 알아주면 돼요. 그냥 유독성 부식성 화물은 뭐다? 특수화물이다. 유독성 부식성 화물은 뭐다? 특수화물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런 거 읽어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 곡과물, 동식물 이런 건 좋네. 곡과물 좋아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냐 일반 화물이 아니라 특수 화물에 속한다. 그래서 곡과물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귀금속 이런 거 좋아요. 금이나 은, 아이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미술품,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왜? 내가 살 수는 없어도 보는 것은 자체가 좋잖아요. 오 화폐, 아우 좋네. 그다음 보석류, 어유. 그다음 유가증권, 아유 이거는 갖다가 한번 운반하고 싶네요. 그죠? 여러분이라도 운반하고 싶잖아요. 왜냐? 내 거는 아니더라도 운반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동식물. 동식물은 그냥 뭐 귀여운 사람은 볼 수가 있겠죠.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거 등등 아시죠? 이런 거. 자, 이런 거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건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그냥 고딕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무슨 화물? 특수 화물이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당연하죠. 누가 딱 보더라도 아, 이거는 일반 화물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못 고르겠습니까? 설마 여러분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 화물이 있는데요. 중량 화물도 뭡니까? 그 무게가 일반 화물에 실을 수 없는 것이에요. 중량, 무게가 나가는 화물 중에서 일반 화물로 치부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를 갖다가 중량 화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기관차, 어마무시하죠. 발전기, 보일러 등 일개 중량이 특별히 큰 화물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의 중량이 특별히 큰 화물은 일반 화물이 아니니까 특별한 말이야.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 화물이겠죠. 그래서 선화증권의 중량물 기준을 명시되고 이건 선화증권이라는 건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뭐냐면은 배에다가 선화 그러니까 배선이라는 게 있어요. 배에다가 배 싣는 거예요. 선화 배에다가 싣는 화물을 갖다가 선화라고 그래요. 선화. 그래서 거기에다 실을 때 뭐 그 화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 증권이에요. 선화증권. 그리고 선화증권에는 그 선화증권에 있는 사람에게 화물을 나중에 운송하는데 그건 국제물류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선화증권 중량화물 기준이 명시되고 그 기준 이상의 화물이 이 중량화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중량화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중량화물의 운송에는 특수장비가 요구되고 할증료가 부과된다. 당연하죠. 중량 무거운 것이니까 일반 장비로 들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할증료가 당연히 부과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장척이에요. 크기, 이제는 무게지만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장척 화물 벌크카고 하세요. 자, 교량 철도 레일은 목재처럼 길이가 30피트 이상이에요. 30피트. 30피트 이상, 사실 30피트 이상이면 크다고 하긴 애매하죠. 왜 보통 우리가 20피트가 한 6m 정도 된다고, 6m 좀 넘지만 6m 정도 본다고 하면 30피트면 9m, 한 10m 정도니까 뭐 크다고 볼 수가 있나요? 뭐 그건 이제 사람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일단은 30피트 이상, 그러니까 10m 이상, 10m 이상 되는 장척, 긴 화물 같은 건 일반 화물은 아니고 일개 용적이 특별히 크고 해운동맹의 운임, 요일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운동맹이라는 건 이제 국제물류에서 여러분 다시 배울 거니까 그건 갖다 크게 여기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운송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운송은 여기 국내 운송은요 운송이랑 그 자체는 똑같아요. 어디 국내 운송 지금 국내에도 똑같은 어디서 배로서 운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국위로도 운송할 수가 있어요. 국위 운송. 그러면 국외 운송은 뭡니까? 국내 운송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과목인 화물 운송로에서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 국외 운송은 뭐예요? 이건 세 번째 과목인 국제물류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국제물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갖다가 용어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해운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발달된 게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해가지고 설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영국의 해는 뭐 결대 하늘에 계속 돼 있고 지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라 지구상에 영국의 식민지가 52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으로 따지다 보면은 계속 다니다 보면은 52개국에 언젠가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가 지더라도 영국의 식민지인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그런 나라는 다시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사실은 영국이 해운동맹이 있고 이 해운동맹이 영국과만 너무 따진다 해서 미국에서 반발한 것이에요. 나중에 국제문제에서 하겠지만 그걸 미국에서 반발해가지고 미국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해운동맹 운임표에서 취급하는 거. 자, 취급하기 어려운 화물로서 대형 기계 교량 같은 구조물 있죠. 그래서 대형 기계라든가 또는 교량 같은 거 아주 그냥 아예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다음 건축용 자재 같은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그럼 자, 이런 걸 갖다가 장착 화물 또는 벌크 카고라고 합니다. 벌크 카고. 그런 건 뭐 이름이니까 그냥 이름이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운송 시스템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아까 특수화물이었고 그런 특수화물이 이제 운송을 해야겠죠. 또는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거, 뭐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일반 화물도 운송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운송 시스템인데 간선 운송이에요. 간선. 이름 자체를 잘 알아주세요. 간선. 간세란 그 개념이에요. 간세란 건 뭐냐? 이런 건 집하던 화물을 갖다가 어떤 운송 시스템과 터미널 구조로 운송하고, 자, 어떤 운송 시스템하고 터미널 간, 그 간에 있는 선, 그 뭐뭐 간의 그 선을 따라서 운송하는 걸 간선 운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간선 운송은 뭡니까? 최종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좀 어떤 물류센터 넓은 길이 커다란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데끼리의 선을 따라서 운송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끼리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운송하고 분류 및 중개라는 것으로 터미널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선 운송 시스템을 터미널 시스템이라고 연계 운송.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데로 운송시키기 때문에 연계 운송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택배 운송은요. 집배센터나 영업소에서 소량의 화물을, 자, 택배 운송은, 여기는 택배 운송입니다. 택배 운송은 집배센터라든가 영업소에서 소량의 화물을 갖다가 고객 문제로서 집하해서 터미널로 간선 운송을 하게 되고, 일단 여러분 이런 것은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터미널 간선 운송하고도 이를 다시 배달료로 분리하여
분류하여 간선 운송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허브 앤드 스포크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요. 간선 운송이라는 것은 이렇다. 일단 시스템 이름이니까 간선 운송이라는 그 의미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거기 278페이지 양가로 1번 간선 운송 시스템 있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이 양가로 2번,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이 이제 양가로 3번인데, 자, 일단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 뭐냐면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디 국제 물류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원래 이런 시스템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택배 같은 거 내가 운송장을 줘야 하면, 아니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갑자기 내 택배 물건이 어디 대전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왜 경기도가 더 가까운데 나한테 좀 보내주지 왜 갑자기 대전에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봤나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서울에서 만약 물건을 보내고 여러분은 어디 살아요? 경기도에 삽니다. 경기도 사는데 내가 택배를 줬는데 어디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지금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면 될 것이지 왜 대전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한테 오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는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이 대전이라는 데서 모든 물건을 갖다 한꺼번에 모아놓는 것이에요. 모아놓은 거 모아놔가지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허브라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여러 거 있는 대로 어떻게 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보내는 거 각자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허브 앤드 스포크. 근데 여기 나오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 또는 스포크 앤드 스포크 시스템은 뭐냐면은 일정한 집화 지역 내 집배 시설 집한 화물을 갖다 배달된 지역별로 분류한 후 간선 차량에 의해서, 자, 일정한 집화 지역 내의 집배 시설에서 집화 화물을 배달된 지역별로 분류한 후 간선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할 지역 내에서 설치된 집배 시설에 도착시키고 이 시설에서 배달 처리하거나 하위 배달 조직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집한 화물은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건 뭐냐면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은요, 그냥 여기 한 곳에 집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맞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좀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이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 B라는 데 이렇게 보내는 거고, 뭐 C라는 사람 이렇게 여기 가까운 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한 곳에 왕창 모지 않고 가까운 길끼리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쭉 하는 걸 갖다 포인트 투 포인트, 그 지점 포인트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한번 보시면 대단위 터미널이 필요, 그 많은 투자 자금 소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단위 터미널이에요. 이런 것이 대단위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많은 투자 자금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화물의 분류와 중개를 담당하는 터미널이 많기 때문에 작업인력 소요가 많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데는 작업인력 소요가 많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물론 원래는 쿠팡이 갖다가 뭘 배송? 로켓 배송을 했잖아요. 로켓 배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소비자가 가까운 지역에 약간 이런 물건 쌓아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단위 터미널이 필요하고 화물의 분류와 중개를 담당하는 터미널이 많기 때문에 작업 인력 소요가 많다. 노선 운영이 간선과 셔틀로 이원화되고 모든 터미널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선 수가 많고 노선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많단 말이에요. 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에요. 계속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 운송 경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라면,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지점마다 가겠다는 거예요. 지점마다 직접 가버리겠다. 어느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렇게 허브라는 것은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갖다가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포인트 시스템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비용도. 어쨌든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자,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입니다. 이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은요. 일단은 이렇게 중간에다가 각 지역의 집배센터와 또는 거리 무게중심은 중심지역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지역에 설치한 대단위 허브 터미널을 직접 연계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셔틀 운송은 없어요. 당연하죠. 셔틀 운송은 어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에서나 운송하고 셔틀 운송은 없고 간선 운송만으로 운영하며 미국 글로벌 택배 피덱스가 주십니다. 그 피덱스에서 이제 원래는 이걸 개발한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부모님에게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물건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거 우리 부모님이 갖다가 바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대학원에서 자기가 석사 논문으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피덱스에서 취업해가지고 피덱스에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LA에서 만약에 뉴욕까지 미리 보낸 다음에 이 물건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뉴욕에서 갖다 주면 바로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갖다 주면 뉴욕에서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모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뉴욕까지 가서 여기 들렸다 뉴욕까지 가면은 며칠이 걸립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잖아요. 여기 들렸다 가니까 그렇지 말고 그냥 여기 거는 뉴욕 거는 아예 그냥 여기다가 물건을 갖다 쌓아놔가지고 여기서 가까이 왕창 뉴욕 그 지역에 있는 그 물건은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게 낫지 여기서 왔다 갔다 천천히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그 개념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택배업체인 피덱스에서 그 사람이 취업해가지고 그걸 논문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통운이 대전의 허브터미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전이에요. 대전의 허브터미널을 두고 전국의 집배송센터와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행됐으며 대부분 중소업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처럼 그런 큰 업체는 이렇게 직접 갖다 줘도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직접 갖다 주면은 빠르게는 갖다 줘요. 여기까지. 근데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갖다 직접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쿠팡의 업계 배송은. 그래서 그렇게 응했는데 지금 뭐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켓 배송이 갔다가 로켓 배송이 아니라 루즈 배송이 갑자기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양가를 입원하고 양가를 하면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거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 4번 절충형 뭡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좀 장점만을 결합해서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절충형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지운 다음에 절충형 보시면은 자, 절충형 믹스드 시스템에서 나오대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과 허브앤스포크. 자, 이게 허브앤스포크가 뭐냐면은 스포크가 이게 뭐냐면 자전거 살 있잖아요. 자전거 살을 갖다가 스포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살처럼 보인다 해서 자전거 살 있잖아요. 여기 중심 두고 자전거 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부른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뭐냐?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과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근데 장점만을 결합한 것이에요. 문제점을 물론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장점을 결합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시스템으로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과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적절하게 보완 절충한 시스템입니다. 두 개를 갖다 절충했어요. 장점만을 결합한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이나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운송 물량이 많은 터미널 간을 직접 운송하고 그러니까 운송 물량이 많으면은 직접 운송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운송 물량이 많으면 직접 이렇게 운송하고 운송 물량이 적으면은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적을 때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하고 많으면은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운송 물량이. 사실 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은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운송 물량이 많은 터미널과 직접 운송하고, 이거는 뭐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얘기하고, 물량이 소규모이거나 터미널 간 도착 화물이 불균형일 때 불균형 양만큼의 허브 터미널 운송하여 중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소규모이면은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인데 그걸 이용하자 이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많으면 허브앤스포크, 적으면 포인트 투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양과 4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절중형 시스템에서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이나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운송 물량이 많은 터미널 간을 직접 운송을 하고, 물량이 소규모이거나 터미널 간 도착 화물이 불균형일 때 불균형만큼은 허브 터미널, 그냥 불균형된 거, 적은 것은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 하고, 불균형일 때만 뭘로 허브로 한번 옮기겠다 이거예요. 이게 많을 때, 불균형은 많아지는 거, 많아질 때만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양과 4번에 그 밑에 네모 박스 있죠.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하고 허브앤스포크 시스템, 절중 시스템 나와 있죠. 뭐 그렇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있는데,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은 뭡니까? 목적지 신속한 도착, 1:1 운송 시 좋다는 것이고, 신속한 운송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로켓 배송, 빠르게 운송한다는 거, 로켓 배송이 바로 쿠팡에서 썼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물 파손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점이라든가 거기 단점은 절중형 시스템 단점 한번 보시세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이나 허브앤스포크 시스템 단점, 완전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한계가 있죠. 한계. 그리고 이 절중형 시스템의 단점은 뭡니까? 이거의 단점, 왜? 이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과 허브앤스포크 시스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중형 시스템을 했는데, 단점을 갖다가 절중하다 보니까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 그 다음에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을 갖다가 그냥 스포크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용어적인 설명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량 화물이냐 소량 화물이냐, 그리고 빠르게 배달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개념이 더 중요하지, 거기 용어 자체는 그 의미만 알면 되지 용어 자체는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기출문제. 아니,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페이지로는 그 다음 페이지죠. 2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80페이지. 자, 출근 운송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화주의 개성화 등에 기인한 영업시간대 외에 운송수가 증대되고 있다. 이건 아까 나왔던 말로 맞는 것입니다. 2번 특수 화물에 대한 운송수의 증대와,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화물보다 특수 화물이 다양하게 운송수가 증대되고 있어요. 제3자 물류 신장, 그렇죠. 물류업물의 유입 이탈, 이것 등을 통해서 운송의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운송의 전문화는 무엇 때문에? 제3자 물류업체가 신장되기 때문에 운송의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 아시죠?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맞는 말. 자, 세 번째, 소량 다빈도 배송이 보편화되고 있어. 운송사업자들은 간선 운송 시 그 수단으로 주로 중소형 화물 자동차를 선호하고 있다. 자, 소량 다빈도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 여러분, 소량 다빈도 배송이라고 했어요. 다빈도 보편화되어 있어. 운송사업자들은 간선 운송 시 그 수단으로 주로 중소형 화물, 자, 만약에 운송수단이 소량이라면 중소형이 아니라 소형 화물 자동차를 선호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 어떻다고 했어요? 대량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대량.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죠. 이건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4번. 국내 운송시장의 개방과 각종 규제 완화. 자, 국내 운송시장이 개방됐죠.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규제된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 등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경쟁 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자, 운송사업자 상대 경쟁 상태가 격화되고 있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운송 사업에 대한 환경 변화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다음 5번째 운송에 대한 고객의 심리 변화와 심리 변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하여 운송의 안전성과 가시성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렇죠. 운송에 대한 고객의 심리 변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 당연히 발달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등을 통하여 운송의 안전성과 가시성, 보인단 말이죠. 가시성, 이런 것 때문에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면은 3번 맞네요. 3번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지금 시험 난이도하고는 조금 어렵지만은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온 것이지만은 이 정도 난이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으면 실제 기출문제는 어느 문제든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포장이 잘 되고 그 내용물도 청결하고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화물과 혼재, 접촉하여도 다른 화물,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다른 화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손상시킨다. 조악화물이죠. 손상시키지 않는다. 정량화물이죠. 그래서 여기 조악화물과 정량화물 중에서 손상을 시키나 시키지 않나. 물론 일반화물이에요. 일반화물.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두는 거예요.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장애 정량화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두고 손상을 되느냐 손상이 되지 않느냐 그 개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이런 페이지로는 280 몇 페이지입니까?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82페이지. 자, 철도화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철도화물이에요. 자, 철도 운송은 안전성과 정시성의 장점이 있다. 자, 안전하다 이거죠. 그리고 정시란 건 뭡니까?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있다. 시간에 맞춰서. 근데 뭐 철도도 가끔 늦을 때도 있어요. 늦을 때도 있는데, 근데 정시성, 뭐 KTX 부산에서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 같은 거 굉장히 자주 많이 다는데 KTX 타고 꼭 이렇게 오면은 한 5분에서 2, 3분에서 5분, 어느 때는 10분도 또는 어느 때는 15분까지 늦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분명히 KTX는 비싸고 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안전성과 정시, 시간에 맞게 오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 화물 운송의 설명으로 주는 거. 철도 운송은 그렇다는 거죠. 철도 운송이 그렇다는 거. 그러면 항공 운송은 뭐냐? 소량 및 경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그렇죠. 장거리 운송에 가장 적합하다. 소량과 경량화물, 가벼운 것이죠. 소량, 작은 규모의 양. 그 다음에 경량, 가벼운 양. 이런 것은 근데 뭡니까? 스펀지 운송할 수가 없잖아요. 화물에다가. 뭐? 비싼 거겠죠. 화물 쪽으로 이렇게 소량 경량이지만 비싼 거. 뭐 증권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귀금속료,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자, 운송 모드 있죠. 트랜스포테이션 모드라는 화물 자동차 운송 모드. 모드에는 뭐가 있느냐? 자동차라든가 철도라든가 항공기, 선박이 있다. 뭐 이건 중요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 이거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죠? 자, 운송 모드를 선택할 때는 화물의 특성, 일반 화물이냐 특수화물이냐. 자, 운송 거리. 운송 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은 운송 거리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뭐 트럭으로 운송하고 좀 장거리는 뭡니까? 철도로 운송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가 배로 운송할 수는 있겠지만 배로 운송한다는 건 어디 파트입니까? 국제물류 파트예요. 그래서 운송 거리 같은 거 따지고 그다음 운송 시간, 거리는 시간과 거의 비례하죠. 그렇죠?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운송 비용 등을 고려한다. 이것도 뭐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운송 링크가 있어요. 링크는 뭔지 아시죠? 트랜스포테이션 링크.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이런 운송 모드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가 다니는 공로, 철도가 다니는 철길, 항공기가 다니는 항로, 선박이 다니는 선로.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링크예요. 얘는 복합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 컨테이너 야드. 자, 이건 뭡니까? 여기 나오는 복합 화물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 컨테이너 야드가 뭐라고 할까? 이거는 갖다가 링크가 아니라 노드라고 하죠. 노드. 물류 거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류 거점. 자, 물류 거점이에요. 물류 거점.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갖다 5번밖에 없겠죠. 5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8번 받고 9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9번 거기 나와 있는데 파이프라인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한 설명 중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파이프라인은 보통 어떤 걸 운송합니까? 파이프라인 운송은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이런 파이프라인 뭐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파이프라인 이런 거 갖다가 액체니까 보통 석유라든가 또 가스 이런 걸 운송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운송 대상과 운송 경로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는 뭐만 운송 대상은 뭐만 오로지 뭐예요? 액체만 운송할 수 있어요. 액체 물론 이제 액체인데 가스를 갖다 액체라고는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이 가스는 기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액체 종류를 갖다가 주로 운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대상과 운송 경로에 대한 제약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운송을 하면은 제약이 심하지 않은데 제약이 심하다는 말은 이런 화물만을 운송하기 때문에 제약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송 시 환경 오염이 거의 없는 환경 친화적 이건 좋아요. 이건. 그래서 환경 오염이 환경 친화적 운송 방법입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자, 대량의 액체. 그렇죠. 액체. 그리고 액체, 기체 가스죠. 액체는 석유라고 할 수 있고 기체는 가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연속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만 운송해라. 근데 다른 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간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기후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건 받지를 않아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건 보통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송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활용할 경우 운송의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고정비 지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변동비의 지출 규모는 아니죠. 변동비의 지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고정비 이거 반대된 것이에요. 변동비의 지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고정비의 지출이 크다. 왜? 한 번 묻으면은 고정에서 그 비용이 소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을 갖다 한번 묻으면 딱 그 돈이 들어가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한번 딱 고정돼 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감가상각이라든가 뭐 기타 비용화 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용화 시키겠죠. 어쨌든 이 5번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답을 갖다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럴 때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것은. 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물류관사를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공부를 갖다가 오래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운송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13번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나왔어요. 4페이지. 자, 운송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운송 수요는 유통 및 생산에 대한 파생적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운송 수요는 유통 및 생산에서 파생 수요. 왜냐하면은 유통에서 원할 때 물건을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가 유통업체에다가 물건을 갖다 줄 때 운송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다. 그럼 유통이라든가 생산에서 파생된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게 운송 수요예요. 맞습니다. 자, 운송 대형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물류 비중 운송의 가장 낮은 비중 아니죠. 대형화에 따른 것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비중이죠. 몇 퍼센트? 6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게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미 이론 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네요. 3번 뭐다 시프트 아시죠? 뭐 운송수단을 바꾸는 것이에요. 뭐에서? 차량에서 배라든가 철도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뭐다 시프트 등 수송 다변화 그 다음 운송업체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운송 시스템 합리화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추이적의 운송 선택 4번이죠. 자, 정보 시스템 발전, 신규 수송 루트 개발 등으로 운송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맞습니다. 자, 5번 운송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즉시제
즉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운송은 수요자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진다. 수요자가 필요하면 이때 바로 공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맞는 말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예를 보시면 되고,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모든 물리과에서 시험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좀 어렵게 생각되는 물리 관련 법규론까지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운송의 개념 19번 나와 있죠. 19번은 그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 286페이지입니다. 제가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네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빈출될 수 있는 유형적인 문제를 갖다 제가 주로 푸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운송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미 설명드렸지만 물류비중 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맞죠? 자, 운송은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 등과 연계해서 물류관리 합리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운송이라는 것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통신 이 5가지가 물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맞아요. 자,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원활히 결합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화의 공간적 이동이죠. 시간적 개념이란 뭡니까? 시간적 개념은 참고라면 공간적 이동 행위를 갖다 말한 것은 뭐냐? 운송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효용을 갖다 창출한다 말할 수 있죠. 자, 4번 재화와 용역의 효용 가치가 높은 장소로부터 낮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재화와 용역의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자, 재화와 용역. 이거는 여기 재화와 용역을 효용 가치가 높은 장소로부터 낮은 장소 이동시키는 것도 재화와 용역. 이거는 틀렸죠. 이 내용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4번 내용은 재화와 용역의 효용 가치가 높은 장소로부터 장소적인 가치죠. 장소. 그리고 장소가 높은 장소, 낮은 장소. 그래서 장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효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어떤 걸 창출합니까? 운송은 시간적인 효용을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 여기 재화라는 것도 이 용역은 용역은 어느 때 씁니까? 하역 때 보통 많이 쓰죠. 근데 하역 그 자체만으로는 뭘 효력을 창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경제규모 확대와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운송의 대형화, 신속과 안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운송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다. 이것도 5번도 맞습니다. 결론 정답이 4번밖에 없죠. 이런 것은 정답이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이미 거듭 설명드리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요 정도 수준이고 요 정도로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다음 주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미 설명드렸었죠. 이미 한번 나왔었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액체 또는 기체 이런 걸 갖다가 운송한다고 그랬죠. 이미 설명드렸어요.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대량 연소.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계속해서 운송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자, 초기 투자 시설비가 비교적 많이. 이래서 변동비보다는 뭐가 많이 든다 했어요? 고정비가 많이 든다 했잖아요. 고정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비교적 많이 든다는 그 개념에서. 자, 이게 또 맞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컴퓨터 시스템만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럼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수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하는데 제약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만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 맞네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유지비가 저렴하다. 그렇죠. 한 번 딱 묻어놓으면은 그 관이잖아요. 파이프 라인, 관이기 때문에 한 번 묻어놓으면은 그 20년, 30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하다가 뉴스에서 무슨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뭐 석유관을 갖다가 도굴해 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석유를 갖다가 빼가지고 파는 경우도 간혹 있었죠. 계속 그걸 왜 파겠습니까? 그 관에는 계속 석유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팔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간혹 뉴스에서 나왔었죠. 자, 유류등을 운송함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이 아니다. 친환경 운송수단이다죠.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유류등을 관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친환경 운송수단. 가장 전형적인 친환경 운송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그럼 몇 번? 이건 보나마나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서 확실하게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26번 보십시오. 26번에 포장이 잘 되고 그 내용물로 청결 건조한 것을 말한 것으로 다른 화물과 혼재 또는 접촉해서 다른 화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화물을 무엇이라 하느냐. 아까 우리가 정량 화물인데 그런 정량 화물을 갖다가 뭐라고? 운반하는 걸 갖다가 말해요. 운반하는 거. 그런 정량 화물을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이거죠. 운반. 그 운반하는 시스템을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뭐 대형 화주들을 중심으로 자가 운송체를 구축하여야 된다.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정량 화물 같은 거 일단 그 화물에 대한 내용을 갖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일단 1번을 보시면 되고 도로 중심에 이르는 운송을 철도와 연안 운송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런 거. 운송업자는 제휴라든 MN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지역의 동중업자를 대상으로 화주로 공동 수배송을 유도한다는 거. 수도권과 항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직행 일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일종의 뭡니까? 정기선 운송이라는 개념으로서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뭐 26번은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정량 화물의 문제하고 거의 같게 앞에만 있는데 운송수단을 말했기 때문에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자, 32번 한번 보시면요. 32번. 여기서 다음 설명에서 도로 화물 운송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도로 화물 운송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건 공로운송이죠. 공로운송. 자, 일관 운송 체계가 용이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도로니까 일관 화물 운송. 왜? 도로에서 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럭으로 트럭까지. 그러니까 물건 운송 시작점부터 물건 운송의 종료점까지는 항상 트럭으로 운송하는 게 일관 운송 체계죠. 그래서 일관 운송 체계가 당연히 용이하여 자, 운송 물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운송 물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왜? 자동차니까. 철도 같은 것은 유연성이 적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자,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다양한 왜? 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로 운송 못하는 화물이 거의 없잖아요. 특수한 화물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자동차로 운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송할 수 있고 이건 요구를 다양한 고객의 요구, 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물의 중량 제한이 없이 대량 화물 운송에 유리하다. 자, 중량 제한이 없어 대량 화물의 운송에 유리하다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5톤 트럭인데 만약에 5톤 트럭에다가 3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량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겠죠. 여기 중량 제한이 없다는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자, 신속한 배차가 가능하며 단거리 운송에 경제적이다. 그리고 신속한 배차가 가능하다. 왜? 차량이니까, 도로 운송이니까. 그리고 단거리 운송에 경제다.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운송에 경제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35번이죠. 35번. 35 운송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운송의 특성. 자, 운송은 제품의 경제 가치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죠. 제품의 경제 가치. 운송은 제품의 경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운송을 빨리 하면은 물건의 어떤 하자라든가 흠결이 적어갈 것이고 운송을 어쨌든 간에 오래 하면요. 뭔가 모르게 그 운송물에 대한 내용물의 어떤 변형이라든가 어떤 위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은 제품의 경제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운송이란 이런 건 맞는 것이에요. 운송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체이다. 자, 운송이란 물리적 형체가 아니라 뭡니까? 운송이란 그 자체는 뭔가 물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운송이란 서비스예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송이란 건 뭐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어떤 특징? 무형이에요. 무형. 운송이라는 그 서비스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제가 아니라 무형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제.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에요. 자, 효율적인 운송을 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제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거 맞죠? 자, 4번에 운송이 창출한 시간적 효용은 고객의 제품을 고객이 필요한 제 시간에 그러니까 맞는 시간 여러 시간에 정확하게 배는 그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될 때 발생한다. 맞죠? 장수적 이동이 곧 운송 서비스 생산이므로 운송이 창출한 장소형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 발생한다. 이런 게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거 2번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37번 특수화물입니다. 특수화물. 특수화물의 추가 운임 부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거기 37번이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책 페이지는 37번은 몇 번? 거기 29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293페이지. 그리고 특수화물의 추가 운임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추가 특수화물. 자, 거기서 1번 나와 있죠. 특수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 및 주의를 요하므로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 맞고요. 특수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라든가 주의. 왜? 가스라든가 다양한 거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라든가 주의를 요하고 있어. 맞습니다.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자, 대부분 특수 운임은 추가 운임이 부과돼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유황, 독극물, 화약, 인화성, 액체, 방사물질 같은 위험물은 특별 취급을 요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하고 추가 운임한다. 자, 악취, 분진, 오염 등으로 일으키는 원피, 아스팔트, 우지, 그다음 석탄이라는 고철 등의 기피화물은 신고를 하여하며 종류에 따라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4번 보통 적양기로 적용할 수 없는 통상 3톤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게, 장척 화물이라든가 벌크 화물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적양기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런 무게 이상. 중량 화물과 철도레 이런 거. 장척 화물의 경우는 추가 화물. 그럼 중량 화물과 장척 화물은 추가 운임이 당연히 부과된다. 이건 맞죠. 생선, 야채 등의 변질 화물과 냉동품 미리 운송인에게 특별히 신고할 필요가 없고, 아니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만 종류에 따라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종류에 따라서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랑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가 몇 장? 자, 1장은 모두 끝났고 다음 2장 화물 자동차 운송 거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복습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